라라라라라 유격법 라라라라라 유격법. 안필드 극장 개봉. 새로 들어온 영입생들의 안필드 데뷔에서부터 디오고 조타와 안드레 실바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까지 리그의 개막을 알리는 설렘과 기쁨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한 첫 경기. 후반 88분에 들어간 키에사의 결승골, 추가 시간 쐐기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역사상 최초 10골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달성한 모하메드 살라까지 4대2 스코어가 말해주듯 대단히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4득점이라는 기분 좋은 부분도 있지만 2대0 리드에서 2대2 동점까지 내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반드시 보완해야겠죠. 오늘은 리그 개막전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나온 득점 장면들을 토대로 에키티케의 활약상을 가볍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은 지난해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막전 선발 라인업을 보게 되면 프림퐁, 케르케즈, 비르츠, 에키티케 4명의 영입생이 모두 개막전에 출전하는 가운데 세 선수가 독일에서 잉글랜드로 넘어오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특유의 빠른 템포와 좁은 중앙 공간 그리고 미친 듯한 트랜지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잉글랜드 내에서 트랜지션의 일가견이 있는 이라올라의 본머스와 붙는다? 경기장 앞뒤로 스프린트하느라 체력 부담이 상당했을 겁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량을 보였냐 하면 비르츠는 전반전 무려 6.6km를 뛰어다녔고 후반 82분 교체되며 풀타임 소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려 11.3km의 활동량을 보였습니다. 에키티케는 전반전 6km의 활동량을 보이면서 후반전 중반을 넘어서자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며 교체됐죠. 프림퐁과 케르케즈 또한 후반 60분에 같이 교체되었는데 프림퐁의 경우 햄스트링이 약간 올라와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르츠, 에키티케, 프림퐁 세 선수가 리그 템포에 적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뛰어다녔고 프림퐁은 햄스트링에 약간 무리가 올 만큼 격한 경기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분데스리가 또한 프리미어리그와 같이 트랜지션 게임이 많고 선수들의 높은 신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리그이지만 프리미어리그는 한 차원 더 높은 강도를 요구합니다. 괜히 로드리가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는 사실상 다른 스포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조금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다음 행동을 해야만 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에키티케의 인터뷰도 추가해보면 저는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플레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의 축구는 독일과 다르기 때문이죠. 더 높은 강도, 더 강한 수비수들, 그리고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연계하고 뒤로 침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안에서의 포인트, 더 높은 강도, 더 강한 수비수들, 그리고 좁은 공간. 분데스리가의 높은 압박 강도는 결국 넓은 뒷공간 허용과도 비례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득점 마무리를 했던 유형들은 결국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반복하는 얘기이지만 트랜지션에 의존하는 몇몇 공격수들은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꽤나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키티케의 경우 아직 리그 템포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달간 체력을 보완하고 손발이 맞으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 에키티케. 이적 시장 초기에서부터 에키티케가 리버풀의 게임 모델과 대단히 어울린다는 말을 반복했던 저에게 있어 이번 개막전은 보다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내용 정리를 하다 보니 세세한 분석은 하지 않지만 득점, 어시스트 장면에서 보인 온더블, 오프더블 움직임을 보면 이미 에키티케의 장점 80%는 다 보셨다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을 유심히 보면 오프더볼 움직임에 감탄하실 겁니다. 반다이크가 중앙에서 볼을 잡고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크맨을 가져가면서 공간을 찾아가고 있죠. 여기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선수는 비르츠입니다. 토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 피봇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심하다 보니 지금과 같이 좌우로 벌려주는 상황에서는 중앙의 마크맨이 사라지면서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번 미드필더인 비르츠가 이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수비 라인에 있던 미드필더가 비르츠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다이크는 비르츠의 오프더블 움직임을 이해했습니다. 비르츠는 볼을 받기 전 자신에게 마크맨이 붙는 것을 확인하죠. 지금과 같이 10번 비르츠가 내려와서 패스를 받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미드필더 한 명이 붙는 것과 동시에 포워드도 비르츠를 견제하며 좁히게 됩니다. 이러면 메갈리스터가 타이트한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다이크는 비르츠가 만들어준 공간을 확인하며 메갈리스터에게 패스. 비르츠의 움직임이 주는 효과는 세 가지. 첫 번째, 타이트한 마크맨이 붙어있던 메갈리스터에게 공간 발생. 두 번째, 미드필더 한 명을 데려오게 되면서 두 번째 수비 라인의 공간 발생. 세 번째, 에키티케를 향한 패스길 창출. 결국 직접적으로 득점, 어시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비르츠가 왜 훌륭한 선수인지를 말해주는 움직임입니다.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죠. 에키티케는 비르츠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움직여줍니다. 현 장면을 유심히 보면 로테이션의 중요도를 알 수 있습니다. 메갈리스터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비르츠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에키티케가 들어가게 되면서 서로의 마크맨이 하나씩 당겨지게 됩니다. 미드필더는 포워드 수비 라인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이고
좁혀지고 센터백은 미드필더 라인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수비 포지셔닝의 변화는 수비자의 마크맨 혼동으로 인해 굉장히 위험한 장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볼을 소유하고 있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특정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며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즉 포지셔널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지금과 같이 로테이션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보기엔 쉬워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에키티케도 즉각적으로 매우 좋은 공간에서 패스를 받기 위해 내려옵니다. 에키티케는 메갈리스터의 패스를 곧바로 뒤로 연결해 줍니다. 딱 이 부분에서 수비수들의 위치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반다이크가 다시 볼을 잡은 지점에서 정말 빠르게 다시 에키티케에게 리턴 패스를 줍니다. 여기서 반다이크가 빠르게 다시 볼을 투입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키티케가 내려와서 공간을 점유해주는 동시에 센터백을 데려갔기 때문에 비르츠는 다시 에키티케가 전에 있었던 공간으로 들어가 주면서 수비 라인의 혼선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반다이크가 천천히 볼을 주게 되면 그 사이에 수비수들이 다시 자신의 위치, 마크맨을 찾아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볼을 재차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비르츠가 에키티케가 당겨준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면 또다시 비르츠를 따라서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비르츠가 옮기게 되면서 센터백이 자신의 위치를 잃은 채 올라와 있고 미드필더가 본래 커버하고 있어야 하는 중앙 공간을 버린 채 내려가는 것이죠. 에키티케는 현재의 공간에서 메갈리스터에게 다시 공을 건네주고 본래 9번이 있어야 하는 공간을 찾아갑니다. 보시죠. 비르츠가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최종 수비 라인까지 당겨졌다 보니 에키티케가 기존의 위치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센터백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우측 센터백이 좌측으로 비르츠를 막기 위해 좁혀져 있고 좌측 센터백은 아까 에키티케를 마크하느라 한 칸 올라와 있죠. 이러면서 경기장 가장 위험한 공간인 14번 존을 공략하는 에키티케, 비르츠와 에키티케 두 선수는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서 공간을 점유해야 하는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이러한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메갈리스터는 대각으로 빠지는 에키티케에게 패스를 줍니다. 저돌적인 드리블 시도를 하며 볼이 굴절되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가볍게 밀어넣는 에키티케. 지금까지의 상황을 단순히 행운으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라이브에서 볼 땐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니 이러한 장면들을 체크하진 못하지만 다시 되돌려보니 참 비르츠도 잘했습니다. 이래서 경기는 다시 복귀를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득점, 각포의 득점 장면에서도 에키티케는 돋보였습니다. 현재 레프트백 케르케즈가 좌측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윙어의 위치입니다. 슬롯은 일반적으로 윙어를 안으로 붙이기보단 측면에 배치시켜서 1대1 구도를 만들며 풀백을 당겨 폭을 넓혀주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각포가 측면에 붙어있으면서 풀백과 센터백 간의 간격이 벌어지자 곧바로 에키티케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이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 주게 되면 풀백, 센터백, 미드필더 3명의 시선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케르케즈는 에키티케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여 볼을 투입해주죠. 볼을 지키는 상황에서의 에키티케가 가진 장점 중 하나, 여러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서 한쪽 방향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키티케가 골문을 등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풀백은 볼을 빼앗기 위해 각포를 내버려둔 채 중앙으로 좁혀버리고 센터백은 에키티케가 골문으로 몸을 돌릴 수 없게 밀착 마크하죠. 미드필더는 비르츠를 향한 각을 차단하다 보니 현재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3명의 선수가 에키티케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측면에 붙어있는 각포는 발이 풀리면서 박스 안쪽으로 대각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 타이밍에 맞춰 에키티케는 패스합니다. 각포가 볼을 받기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에키티케 곁에 풀백, 센터백이 붙어있고 미드필더는 이제 각포를 향한 반응을 하죠. 이미 각포의 슈팅 범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슈팅 페이크를 몇 번 가져가고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앞의 장면을 다시 되돌아보면 1차적으로 풀백, 센터백 사이가 벌어진 타이밍을 아주 적절히 활용했고 2차로 의도적으로 볼을 끌면서 마크맨 2명을 가져간 것, 에키티케의 온더볼 퀄리티, 오프더볼 퀄리티 모두 득점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아직 완성된 팀이 아니다 보니 우려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는 노골적으로 다이렉트 볼을 활용하는 이라올라 감독에게 정말 혼쭐이 났습니다.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2라운드 경기가 있기 전까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과 좋았던 몇몇 움직임, 빌드업 구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